여러분은 인형 뽑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금방 귀여운 인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지갑만 텅텅 비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 걸까요?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인형 뽑기점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심 번화가는 물론이고 지하철역 출구, 심지어 동네 편의점 옆에도 무인 인형 뽑기방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재미 뒤에 숨어있는 인형 뽑기점의 경제학, 그리고 이 산업이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난 건 2015년 무렵입니다. 당시 일본과 대만에서 이미 자리 잡은 인형 뽑기 문화가 국내에도 들어오면서 오락실 구석의 부가장치에 불과하던 인형 뽑기가 어느 순간 전문 매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대학가 번화가에서 20대들이 재미삼아 즐기기 시작했고, SNS에는 오늘 득템 성공 같은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인형 뽑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놀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유행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역사를 보면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는 값싼 오락으로 인형 뽑기가 인기를 끌었고요. 1980년대 일본에서는 세가의 UFO 캐쳐가 버블 경제 속에서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0년대 불황기에도 인형 뽑기를 저렴한 오락으로 즐기며 꾸준히 유지했죠. 결국 불황기일수록 사람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오락을 찾았고, 인형 뽑기가 그 대안이 되었던 겁니다. 이 흐름은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대형 오락시설이나 PC방 대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여기에 무인 점포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인형 뽑기방은 운영비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됐죠. 그 결과 2022년 이후 인형 뽑기점은 전국적으로 다시 급증했고, 이 흐름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되는데요. 2025년 1월에서 7월 신규 등록된 인형 뽑기 오락실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폭발적 성장인 것이죠. 이제는 골목 상권, 지하철역, 편의점 옆 어디서든 인형 뽑기방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며 그야말로 2차 붐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동전을 넣고 인형을 뽑는 놀이 같지만 그 안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기계 한 대 가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장에는 기본적으로 7대에서 8대 이상이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 구입비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죠. 경품의 원가는 대체로 개당 500원에서 5,000원 수준이지만 실제로 손님이 인형 하나를 뽑기 위해 쓰는 돈은 평균적으로 10,000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는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해야만 집게 힘이 강해져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원가율은 20%도 되지 않고 마진율은 매우 높죠. 이제는 이런 고수익 구조가 프랜차이즈 모델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빵오락실은 전국에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ERP 시스템과 모바일 관리 앱을 통해 체계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뽑기 기계에서 나아가 다양한 오락 콘텐츠를 결합해 복합 놀이터로 확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 뽀바핑은 무인 운영 시스템을 앞세워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창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동화 매출 관리와 AS까지 제공해 초보 창업자도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만들었죠. 또 하나 눈여겨볼 전략은 캐릭터 굿즈와의 협업인데요.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방송사나 엔터테인먼트사와 손잡고 공식 캐릭터 인형이나 드라마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운 우리 새끼 캐릭터 인형이 대형 인형 뽑기 기계의 공식 경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비공식 굿즈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 키링은 유사 디자인을 활용하다 보니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창업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은데요. 20평 기준으로는 초기 비용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특히 30평 이상 대형 매장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못 고르면 소자본 창업자는 쉽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인형 뽑기방 자체가 상권을 이끄는 업종은 아닙니다. 대형 음식점이나 복합 오락시설처럼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이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틈새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짝 효과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면서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형 뽑기점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사행성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운에 따라 인형이 뽑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 투입돼야 집계에 힘이 강해지도록 설계돼 있죠.
결국 이용자는 당첨될 때까지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사실상 미니 슬롯머신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경품 규제와 저작권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법적으로는 10,000원 이하의 경품만 허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고가 인형이나 피규어가 자주 등장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 가품이나 무단 복제 캐릭터 상품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는 저작권 논란으로 이어져 캐릭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정품을 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품을 쓰면 불법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도 지적되죠. 또 다른 쟁점은 중독성과 소비 심리인데요.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번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 가운데는 한 번에 수만 원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여기에 SNS 인증 문화가 더해지면서 인형 뽑기는 단순 놀이가 아니라 소비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공간으로 변했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저렴한 사치, 즉 스몰 럭셔리 소비 패턴으로 해석합니다. 불황과 취업난, 직장 스트레스가 겹친 시대의 적은 돈으로도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형을 하나 뽑아 올리는 순간 느껴지는 도파민의 짜릿한 쾌감이 이 문화를 더욱 중독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운영 형태가 대부분 무인이다 보니 안전과 위생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데요. 특히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고 위생 관리가 소홀한 매장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죠. 수익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몰리는 핫플레이스 매장은 대박을 내고 그렇지 못한 곳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개점만큼이나 폐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 산업으로만 소비될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형 뽑기점은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인형 뽑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30년 넘게 이어진 생활 문화로 발전했는데요. 지금은 UFO 캐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형 게임센터 한 층을 전부 뽑기 기계로 채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경품 역시 한정판 피규어나 최신 애니메이션 굿즈까지 다양하고요. 특히 대형 오락실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아이돌 기획사와 협업해 정식 라이선스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팬덤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서도 골목마다 작은 인형 뽑기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즐겨 찾을 만큼 일상적인 오락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으로 도전과 수집의 재미가 결합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유행과 쇠퇴를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신촌에서 시작한 짱오락실처럼 리듬게임, 아케이드 게임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형 뽑기점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긍정적인 가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운영과 카드 결제 확산, 관리 앱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관리 부담이 줄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져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죠. 일본과 대만 사례처럼 굿즈 문화와 결합될 경우 단순한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인형 뽑기방은 특유의 빠르게 뜨고 빠르게 사라지는 유행 산업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죠. 과거 PC방이나 탕후루처럼 화려한 전성기를 누린 뒤 빠르게 몰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행성 논란과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불안 요인은 커지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대부분 이미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상권 전체를 키우는 힘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최근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트리트노믹스, 즉 작은 사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즉각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소비를 찾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흐름 속에 인형 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립스틱 효과라고 불러왔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처음 주목받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에스티로더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큰 지출 대신 작은 사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립스틱, 향수, 초콜릿 같은 소품이 대표적이었다면 지금은 K-팝 콘서트 티켓이나 자기 위로 케이크처럼 작은 경험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자동화, 비대면 선호,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무인 점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요. 실제 조사에서도 MZ세대는 유인 서비스보다 무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형 뽑기방 역시 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생존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형 뽑기점의 미래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 산업으로 사라질 것인지 그 답은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규제 환경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형 뽑기점,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고 말까요? 인형 뽑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재미나 아쉬운 점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